네,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릴 코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김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게스트이신 김홍준 감독님을 모시고 사회를 보게 된 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부한 게 있어서 톡을 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선생님 오늘 우리가 방금 다 같이 보셨는데요. 코다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잘 아시다시피 미라클 밸리의 프랑스 영화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네, 미국이랑 프랑스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의 감독과 제작진이 만들었고 미국의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올해 썬댄스에서 4개 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들을 거머쥐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초에 있을 아카데미 영화상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넷플릭스에서 아주 거액의 거액의 금액을 주고 이제 영화를 사간 그런 경우이죠. 네, 그 감독의 전작이 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였고요. 그래서 아주 화제작이 되었던 그 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다 너무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감독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던 것이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흔히 사관왕이라고 하는 그 여러 상을 쓸었는데 바로 1년 전에 썬댄스에서는 미나리가 그렇게 화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나리가 작년에 그 썬댄스의 가장 중요한 영화였다면은 올해 가장 중요한 영화가 바로 이 코다인데 큰 차이가 있다면은 미나리는 아직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직전에 열린 썬댄스 영화제였기 때문에 그냥 썬댄스 영화제가 보통 때와 똑같이 다 관객들이 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또 윤여정 선생님이나 배우들도 갔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1년 뒤에 올해 초에 열린 썬댄스 영화제는 완전히 코로나가 아주 극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썬댄스 영화제에 만약에 올해 가셨어도 이 영화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온라인으로 상영이 되고 그래서 과연 어떤 영화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될 때 그래서 개봉되자마자 가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상반된 양가적 감정을 느꼈는데 금방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 한편 너무 기대를 해서 그랬는지 뭐 그렇다고 시민 케인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영화가 그렇게 막 감동이 휘몰아치거나 전혀 새로움을 보여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전부 클리셰 덩어리거든요. 이야기도 다 짐작할 수 있고 당연히 버클리 대학에 갈 것이고 당연히 갈등이 생길 것이고 당연히 어부들은 여전히 힘들 것이고 당연히 사랑에 빠질 것이고 사랑에 빠질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만드는 힘이 영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맞는 영화 아닌가. 10년 뒤에 이 영화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 영화는 잘 만들어졌다, 걸작이다, 뛰어난 성취를 했다는 것보다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지금 사람들에게 딱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오징어 게임도 국내와 국외의 이제 반응이 엇갈리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 영화는 한국 관객들이 보기에는 조금 뭐랄까 격이 떨어진다면 좀 지나친 표현이고 왜 저러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른바 흔히 말하는 심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면 익숙한 또 어떻게 보면 거의 강요되다시피 한 이런 심파적인 상황, 심파적인 정서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좀 못 만든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신선하거나 새롭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영화에서 우리가 약간 미국 영화 치고 너무 좀 심파 아닌가? 라고 혹시 느꼈다면은 거꾸로 그 점이 썬댄스 관객들을 오히려 이 영화를 끌어당겼던 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좀 다시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썬댄스에서도 좀 새로운 오히려 이제 그 고전으로 돌아가서 좀 새로운 어떤 영화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닌지 하고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드라마 부문에서 심사위원상과 그다음에 관객상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중적인 관객상 그리고 감독상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앙상블 키스트 아주 좋은 배우들이 잘 어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가 몇 가지 갈래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 미라클 밸리의 원래 그 원작이 그렇지만 어쨌든 농인과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인이라고 부르는 그 비장애인과 함께 만든 영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이 관객들한테 크게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악 영화의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에는 이 영화 그 어떤 그러니까 장애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영화의 특수성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배경에는 우리 김호준 감독님께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해 오셨는데요. 감독님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커뮤니티 뷔페 하트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코다에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 아니 내가 코다 감독한 사람도 아니고 감독의 친구도 아닌데 왜 부르나 했더니 이제 이 커뮤니티 빅프의 프로그래머 정민 프로그래머의 말이 저기 계십니다. 예. 네. 말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재구성하자면은 이 영화가 음악 영화이고 또 음악에 대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셨으니까 와서 관객들에게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악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고 제가 1996년에 정글 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관객 6천 명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그때는 뭐 이제 다른 그때, 시대니까 그때 수준으로 같은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저기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신해철 씨의 음악과 또 윤도현이라는 그 당시에 풋풋했던 신인 그 락커의 출연과 그 다음에 김청환 산울림의 그 김청환 선생님이 최초로 사실은 본격적인 연기에 도전하신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에 그냥 어린이 프로에서 막 망치존 아저씨 이런 거만 하셨는데 굉장히 악역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악역은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음악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불려왔습니다. 근데 코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배경을 잘 모르실까봐 핵심적인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이 제목이죠. 제목 코다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저도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몰랐는데 원래 코다는 음악 용어에서 클래식 음악에서 주로 쓰이는 한 곡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번 이렇게 약간 다시 한번 끝나주는 이제 이러한 느낌 귀절을 코다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음악 용어이고 그다음에 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s.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어덜트란 말을 쓴 이유는 페런트란 말을 안 쓴 이유는 네. 페런트 그러면은 P로 이상하니까 네. A를 해서 이제 어덜트란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농인 단체를 만들었던 미국의 그 활동가분이 만든 단어라고 해요. 단체를 만들면서 그래서 그 농인을 부모로 둔 자녀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주인공이 농인을 부모로 둔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에서 자기만 이제 농인이 아닌 그 주인공을 다루고 있고 당연히 소수자이자 장애인인 그 농인에 대한 농인의 삶을 그린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그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화제가 됐던 것은 캐스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농인이 주인공인 영화에서 농인이 주연을 맡은 경우는 가끔 있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영화에서 어머님 역으로 나온 그 메리 매틀린이 사실은 농인으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탔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80년대 그 작은 신의 아이들 칠드런 오브 레서가지라는 그런 기록을 쓰는데 이분이 이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캐스팅이 된 거죠. 근데 그 자료를 보면은 이분이 캐스팅됐을 때 회사에서는 자 이제 뭐 대표적인 농인 배우 그것도 지명도 있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또 그런 활발한 액티비스트들 한 이분을 캐스팅했으니까 뭐 그걸로 됐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은 사실 현장에서 농인과 함께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냥 비농인 배우들이 이제 농인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메리 매틀린이 그러면 나는 이 영화 안 하겠다.
엎어진다.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까지는 아니지만 제작자 측에서 그 말을 듣고 또 감독은 그걸 굉장히 처음부터 원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좀 부추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영화의 이 가족 중에 그 3명은 다 노인 배우들이에요.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조합이나 에이전트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스팅 디렉터가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뭐 캐스팅할 수 있지만 너무나 연기도 더 훌륭하고 처음에 저는 농인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자기도 모르게 편견이 있었던 거죠. 농인 배우들은 뭐 어떤 아마추어겠지 뭐 이런. 그런데 그래서 저분들이 진짜 농인인지 아닌지 궁금했는데 자료를 봤더니 메리 매틀린이 LA에서 노인들로 구성된 극단을 본인이 운영 비슷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극단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쭉 자기가 뭐 제작도 하고 출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만났던 배우들을 캐스팅 디렉터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오디션 준비해서 뽑았다고 해요. 저 얘기 옆으로 흐르지만 제 강의 특징 옆으로 막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 매틀린이 자기가 주연이 되면서 그럼 같이 연기할 사람들 농인 배우들이 필요하다면은 멀리 갈 거 없이 내 주변에 평소에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먼저 보면 어떠냐 해서 형사가 된 케이스인데 제가 서편제 조감독을 했는데 서편제도 그랬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김명곤 선생님을 그 유봉역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명곤 그 선생님이 극단을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아리랑이라는 벌써 이름부터 돈을 못 벌게 생긴 굉장히 그 빈곤한 극단이었는데 그 이제 제가 조감독을 하니까 뭐 조연급이나 단역들을 캐스팅을 하는데 앙상블도 중요하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초에는 영화를 하시는 영화 배우들과 연극 배우들이 좀 칸막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화 전문으로 하는 단역 배우들한테 좀 계속 역을 줘야 그분들이 생활이 되시니까 이렇게 생기는 게 있었고 연극 배우들한테를 캐스팅하는 건 아주 예외적이고 약간 그런 장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애송이 연출부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죠. 영화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에 연기에 익숙하니까 굉장히 잘하시지만 좀 나이 드신 연기자들은 불행히도 후시 녹음 시대에 활동을 하셔가지고 딕션이 좀 약해요. 동시 녹음으로 오니까. 그래서 딕션을 잘하신 연극 배우들을 쓰고 싶은데 연극 배우들은 또 오시면 또 연극적 연기를 하셔가지고 카메라가 막 롱샷으로 점으로 돼 있는데 본인은 막 메소드 연기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영화 속에 약장수랄지 뭐 기생과 함께 놀리는 양반들이랄지 이런 역할들을 아리랑 극단 단원분들을 대거 거의 현장인지 아리랑 MT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찍었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앙상블이 돼 있고 본인들이 평소에 친하시고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 속에서 이 가족의 케미는 단순히 뭐 농인 배우들이 이 영화의 취지가 좋아서 참여했다 이것도 있고 또 영화 자체 연출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미 그분들이 연극 무대에서 함께 작업을 해봤고 이 영화에는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아마 현장에 다른 그 사람도 많이 응원하러 왔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고 잠시만 그 애송이 연출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도제 시대가 아니어서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당시 임권택 감독님이 조감독이면 뭐 그거는 정말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주는 대로 일하고 시키는 대로 아니지 네.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자 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굉장한 경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이 영화에서의 앙상블 캐스트와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또 음악 영화잖아요. 서편제 역시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영화에서의 그 앙상블 캐스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어지는 접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많아졌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은 사실 일종의 이것도 독립 영화지만 상업 영화니까 상업 영화로서 또 노인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캐스팅이나 그리고 또 노인 그분들이 직접 영화의 모든 시나리오를 감수하기도 하고 검열은 아니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노인들의 입장을 배려했는지 했는데 역시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는 게 일부 농인단체에서는 또 이 영화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 비판의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이 뭐 그건 일리가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예술작품 뭐 그렇게 하는데 노인들을 너무 희화화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막
별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더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비농인들의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희화화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 이제 배우들이 본인이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영화를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영화를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우리가 영화 속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을 다룰 때는 그 집단 본인들은 뭔가 좀 멋있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그려지길 바라는데 이제 반드시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전체 맥락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농인들을 어떻게 연출했는지, 현장에서 농인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농인 배우들이 과연 출연했는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뭐 자료를 보니까 위키피디아 등등 이렇게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그냥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영화가 그 장르가 드라메디잖아요. 드라마 더하기 코미디. 네. 그런데 그럼 감독님 그 앙상블 가족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 그 빼놓을 수 없는 청춘 남녀들 배우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제가 좀 고령이다 보니까 별 와닿지 않아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브 플롯으로 넣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남자 배우는 아시겠지만 저도 너무 좋아하는 싱스트리트의 그 친구가 이미 이렇게 커져가지고 여기서 좀 보조적인 역할이어서 뭐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아주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한 것 같고 주인공은 굉장히 오디션에서 많이 노래도 잘하고 감정도 풍부하고 또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네 수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아직도 김영 PD가 아주 젊으신 분은 로맨스에 막 꽂혔지만 저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 입장이라서 그 선생님한테 사실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마치 휘플래시처럼 약간 그 상투적인 몰아붙이는 악랄한 완벽주의를 바라는 그런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선생님을 이렇게 멕시칸이라는 소수자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도 멕시코 내에서 이렇게 음악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위상 자체가 크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다 멕시코시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저렇게 미국에 어쨌든 한 중산층 동네 백인들이 많이 사는 거기에 와서 저렇게 음악 선생님을 할 정도면은 그리고 버클리라는 대학 참고로 여기서 버클리는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가 아니라 스펠이 하나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중음악인들이 졸업하신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악교를 얘기해요. 저는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버클리가 이사 갔나? 아니면 버클리를 사칭하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버클리 음대 우리는 이렇게 부르니까 마치 UC 버클리에 음대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우리나라도 꽤 많은 분들이 나왔죠. 저도 제 친구의 동생이 거기 나왔는데 기타리스트 한상원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저는 못 가봤지만 거기에 이렇게 해산물을 하여튼 해산물인지 수산물인지 아무튼 이런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뭐 조개 이런 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싸게 사서 먹을 수 있다고 저는 그게 엄청 춥다고 들었습니다. 네, 영화 보면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버클리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 그러니까 저렇게 멕시코에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가 아닌 그리고 정말 음악을 좋아했던 멕시코의 어떤 주변에 마약상들 들끓는 그런 동네에서 자란 소년이 천신만고 끝에 미국으로 와서 아마 불법 체류로 건너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버클리 대학을 나와서 저 학교까지 오기는 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느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가 이름부터 빌라 로보스인데 그래서 애들이 모른다고 V라고 그러는데 사실 빌라 로보스라는 유명한 또 작곡가가 있거든요. 브라질 출신에. 그래서 그건 뭐 친척인지 아니면 그냥 설정을 한 건지.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저한테 만약에 연기상을 누구한테 주라 그러면은 그 선생님 역할을 제가 그렇게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많은 영화들이 사실 작은 신의 아이들 엄마 역할의 매틀린 배우가 나왔던 작은 신의 아이들도 사실 거기에도 말하자면 교사 멘토 역할이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빌리 엘리엇이라든가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 능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뒤안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환생의 역할들이 꼭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김홍준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감독이셨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상원 초기 같이 시작하신 멤버 창립 멤버는 아니고 창립 조금 있다가 들어온. 거의 창립 멤버이시고 이제 쭉 후학들을
이 시대 영화 영상인들을 길러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가지시고 또 산업에 많은 사람들을, 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배출하신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 미스터 V에 꽂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배출하진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잘.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영화에서 오디션 안 본다고 하니까 그 선생이 얘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그 0.000초가 너무 이렇게 와닿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너 맨날 지각이나 하고 말이지 이렇게 불성실하니까 이제 보지 마 그러잖아요. 네네. 너무 공감이 갔던 게 네. 이건 뭐 저희 그 영업 비밀인데 네. 그 학생에게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이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아이 뭐 됐어 뭐 늦을 수도 있지 사람이 다음부터 빨리 와 이럴 텐데 네. 그렇게 냉정하다는 거는 네. 그 안에 굉장히 그 어떤 뭐 선생님한테 끓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저도 그런데 약간 그럴 때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분노일 수도 있어요. 네네. 내가 너무나 더 잘 가르쳤으면은 네가 나한테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뭔가 모자란데 네가 이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선생님한테 너 뭐 왜 이렇게 맨날 안 나와 뭐 다음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너무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종의 애정의 표현인가 보다. 본인이 영화 나중에 너무 기뻐하잖아요. 네. 막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너무 좋은. 본인이 영화학도이시거나 영화학도가 가족으로 계시거나 아니면 뭐 학교랑 상관없이 시스템과 상관없이 영화를 우리 모두 배우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영화가 프랑스 영화를 이제 리메이크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영국 영화 같은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이 변화해가는 산업사회 를 다룬 영국 영화들 중에 그런 거 아까도 빌리 엘리어트 말씀드리고 브레스토프 그것도 음악 영화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스트립쇼를 다뤘지만 풀몬티 같은 영화도 그렇고 다 어떤 변화해가는 산업사회 안에서 고군분투해가는 가족들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는 개인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이 영화는 오히려 또 그쪽에 맞닿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긴 했습니다. 이런 무슨 평론가가 쓴 이동모 평론가가 썼다거나 아닙니다. 정성모, 이동모 이렇게 아니시고요. 굉장히 저는 지금 들으니까 딱 뒤통수 치는 것 같은 게 저도 어렴풋이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표현을 못했는데 딱 보니까 이 영화가 계급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미국 영화는 드물게.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자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나와도 영국은 그런 노동자들의 투쟁과 뭐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 의식이랄까 강하기 때문에 한 가족 얘기 속에도 노동자 가정이면은 빌리 엘리엇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정말 송충이는 홀림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파업이 성공을 못하잖아요. 파업에 대한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스스럼 없이 이게 무슨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들의 생활이자 문화이자 하나의 전통으로 그려지는데 미국 영화의 특징을 얼버무려요. 사실은 계급 갈등인데 인종 갈등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걸 또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뭐 개인의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 그런데 이 영화는 영국 영화 빌리 엘리엇이나 브레스토프나 풀몬티 같은 정말 코미디와 어떤 영국 사회의 계급성과 그리고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드러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미국 영화 치고는 상당히 이런 주인공들도 전형적인 노동계급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상한 사람들이 보면 이 부모들의 행태가 아마 너무나 쌍스럽고 천하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노동자들의 문화죠. 80년대 그 브루스 스프링스틴 노래에 나오는 듯한.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의 삶은 굉장히 슬픔이 깔려 있어요. 왜냐면은 계층 상승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이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켜왔던 삶의 방식 같은 것들 또 노동자들의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이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에 여기 이제 그것을 농인들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미국 사회의 어떤 계급적인 갈등과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농인들의 이야기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먼저 보이는 거죠. 노래 멜로적인 것으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정부에 대해서도 막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 감독관들의 얘기랄지 뜻은 좋죠. 그 작전 자원을 보호하고 남획을 막자 그러지만 거기 시선에도 이러한 정부나 혹은 엘리트들이 노동자들을 보는 편견이 있죠. 이 사람들은 무식해서 내두면은 막 다시를 말릴 거야 이런 식의. 그래서 그렇죠. 영화 맨 처음에 보면은 수업 시간에도 권리장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을 하는데 떡밥에다 깔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영국 영화들은 대부분 개인은 성공하지만 사회는 다 망가지는 걸로 보통 끝내면서 되게 이렇게
그거를 현실은 여전히 각박해 이런 얘기하면서 끝냈는데 미국 영화는 뭔가 잘 돼가고 있어 이런 거기다 이제 분위기. 한 마디 덧붙이자면은 네. 최근 넷플릭스에서 흥행하는 한국 영화의 특징은 네. 그런 갈등을 폭력으로 네. 끝장을 보는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라는 점에서는 수산물 죄송합니다. 뭐 그건 좀 네. 오징어하고 주포가 네네. 그래서 음악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런 농인과 청인의 그리고 영화적인 어떤 소통이 가능했던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는 어쨌든 음악이 매개체였던 것 같은데요. 감독님 그 정글 스토리를 만드신 감독님으로서 음악 영화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음악 말씀해 영화로 일단 한숨부터 나오지만 네. 어렵습니다. 함부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은 이제 학생들 가르쳐봐도 다들 뮤지컬 영화 찍고 싶어하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제 워크숍 중에 하나가 이제 짤막한 뮤지컬을 찍는 그 과제도 주고 했는데 놀란 거는 정말 재능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혼자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뮤지컬을 만들지만 이제 반면에 그 뮤지컬 장르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만들어 보고 나서야 다들 이제 후회 막심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잘 만들면 또 그만큼 후회효과도 큰데 제가 정글스토리 만들었던 1996년인데요. 25년이 딱 됐는데 아무도 기념은 안 해주지만 제가 세고 있어요. 근데 25년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 사이는 사실은 한 200년은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찍은. 왜냐면 그때는 필름이었어요. 정글스토리는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찍은 영화라서 영화 사운드는 디지털이었고 이미지는 필름으로 찍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현장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필름 카메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필름의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래서 한 대의 카메라만 찍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동시 녹음이 아니라 음악 부분은 전부 후시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시 녹음이 아니라 립싱크를 미리 음악을 녹음을 해가지고 플레이백을 하고 그래서 참 못할 짓을 했죠. 그 남의 말 안 듣는 거를 보람으로 삼는 락커들에게 자기들이 연주한 걸 틀어주면서 거기 마치 립싱크를 하라고 소위 MR, 네. 뮤직 신하위 막 이런 네, 분들이 네. 립싱크를 하고 그 영화 속에 이제 라이브는 신해 철씨 장면이 라이브죠. 네. 실제 콘서트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이 됐기 때문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쓰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심지어 그 뮤지컬 영화 자체도 동시녹음으로 찍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유심히 본 게 저 장면을 동시로 찍었을까 아니면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미리 녹음을 해 찍었을까 했는데 워낙 교묘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자료를 뒤지면 나오겠지만 제 추측컨대 뭐 연습 장면 같은 당연히 동시로 찍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아닌 그 가령 이 영화의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보스 아이즌하워를 네. 버클리에서 부르는 장면 같은 것들은 전통적인 뮤지컬 영화라면 음악 영화라면은 후시를 립싱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가 빠져 있고 계속 편집이 되니까. 근데 그 감정이 전달돼 오는 게 이게 라이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레미제라블처럼 그 들었어요. 자리에서 아마도 라이브로 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리고 아마 감독의 원칙도 가능하면 모든 것을 라이브로 하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뮤지컬 영화나 이런 음악 영화를 연출하신다면은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보실 때 그 하나의 팁이랄까 제 경험적인 말씀드리자면은 얼마나 그 노래를 정확하게 그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뭐 고음도 제대로 처리를 했고 얼마나 잘하냐는 것보다 감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뮤지컬 이 영화 속의 음악들은 대부분 다 라이브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라이브가 아니면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뻔한 이야기고 클리셰 같으면서도 음악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이 코다라는 영화에서는 단순히 주인공이 노래를 잘 불러서라기보다는 네. 스토리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고 아까 그리고 농인들의 그 비판이 지금 생각났네요. 네, 네. 농인들이 너무 음악을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묘사했는데 그렇지 네. 않다라는 네. 것이 이제 비판 중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작은 신의 아이들에 보면은 그 무용에 대한 진동을 느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굉장히 딸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소통이 그래서 그 보면서 그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가장 소통이 되는 종류의 영화를 만들었던 그 배우와 함께. 근데 어쨌든 요즘은 돌아가신 신해철 씨의 목소리도 AI로 다시 이제 부활하고 하는 그런 첨단 기술 시대가 됐는데 그런 거 안 할 수 없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격세지감의 시대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모든 콘텐츠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영화와 영상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음악 영화제도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좀 더 주목받을 만한 이 영화처럼 좋은 한국의 음악 영화를 좀 기대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 충분히 좋은 음악 영화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여건이 안 돼서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그런 것들을 배급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어떤 킬러 콘텐츠라고 흔히 얘기하는 뭐 한 편의 영화나 혹은 어떤 뭐 뮤지컬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이 물꼬를 트면은 그동안 추적됐던 영향이 쭉 따라오게 되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뭐 다들 하는 얘기지만 넷플릭스에서 계속 한국 시리즈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쵸.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렇게 좀 축적돼 왔던 것들이 멘토님. 통로를 만나서 네. 꽂히는 것이니까 네. 뭐 K-팝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네, 네, 또 네. K-뮤지컬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네, 네, 네. K-음악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뭐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음악보다도 스토리, 네. 스토리라는 것은 결국 감정,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어야겠죠. 네, 이렇게 좋은 영화처럼 자활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이제 부탁드리는 이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감독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감독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 감독이시면서 첫 번째 작품 장밋빛 인생 알프레드 바우어 아니요, 낭트 영화죠. 아 죄송합니다. 여우주연상. 네, 네, 아, 조르주 사들상. 조르주 예 죄송합니다, 감독님. 네, 그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SNS가 없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도 수상하신 장밋빛 인생이라는 작품에서 저는 이제 조수로 스크립터로 일을 했고요. 그 계기로 이제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말씀 나누게 됐는데 감독님이시기도 하시고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감독님 본명을 밝혀주세요. 아 부캐를 밝혀주세요. 부캐. 그렇게는 아니고 네. 제가 예전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냥 그 로드쇼에 연재했던 영화에 대한 글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이라는 책이었는데 지금 한 40대 영화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스트 스테디셀러인 네. 구혜영이라는 이름이 구혜영, 그 구혜영 기회가 됐으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이름이 왜 그러냐? 네. 원래 90년대를 회고하는 영화관은 아니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래 제가 필명으로 쓰기로 했는데 로드쇼에서 이제 기사를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이름을 쓰라고 그래서 내 이름을 쓰기 싫어가지고 딱 봤더니 옆에 신문에 부고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썼습니다. 국회인지 본캐인지 정말 헷갈리긴 하지만 감독님 그렇게 또 평론가로서 그러니까 모든 자질을 다 갖추시고 이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이제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가장 좋은 장면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장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오늘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인연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영화 속에 그런 명장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냥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그래서 사실 음악 영화라는 것이 방금 요 앞에서 음악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지만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또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존의 영화 산업의 구조에서는 너무 그게 리스크가 커서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만들어져도 또 실패작들이 많았거든요. 흥행이라는 점에서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영화의 배급 시스템이나 이런 OTT 이런 것들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이런 새로움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음악 영화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 영화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성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가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를 저는 최근에 이걸 준비하면서 2번을 봤는데 한 번은 제 노트북에서 조그맣게 보고 한 번 이렇게 큰 화면에서 봤는데요. 2번 다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아주 감동하면서 눈물과 함께 감동스럽습니다. 예. 아까 말한 그 이 영화에서 이 버클리 오디션 때 부른 노래가 Both Sides Now라는 조니 미첼이라는 그 싱어송라이터가 60년대 노래죠. 작곡을 했고 또 주디 콜린즈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이기도 한데 조니 미첼의 혹시 그 노래가 좋으신 분들은 조니 미첼의 음반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미국의 인디 영화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싱어송라이터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뭔가 가득 찬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부산영화제 처음 시작을 기념하는 그런 충실한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뭔가 이 음악이 이렇게 귀에 맴돌지 않나요? 감독님이 해주셨던 좋은 말씀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